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파레토 프랩 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종이라고 합니다. 네, 입시 천재 어머님을 만들기 위한 저희의 프로젝트 오늘 6번째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특별히 저희 학원 그 사이언스 대표 강사를 맡고 계신 이주와 다미리 선생님께서 에피바이오에 대해서 5점을 결정짓는 고효율 전략, 이제 시간은 이제 한 6주가량 정도 남았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제 남은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보내서 에피바이오 성공적인 5점의 길로 이끌지 선생님께서 한번 해안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저희 그 세미나 조금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오늘로서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진행했던 모든 세미나는 다 녹화를 해서 저희 유튜브와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 여러 번 참석해주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할인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혹시 뭐 놓치셨으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 다시 보기도 저희가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많이 보신 분들에게는 20% 정도 할인 행사를 해드릴 예정이라서요. 이런 토픽들 에피캘, 에피캠, 그다음에 SAT와 그 다음에 지지난주는 에피스텝과 이콘 얘기를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에피바이오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시험 3월 8일 SAT 성적이 지난주에 릴리스가 됐었죠. 그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문제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좀 저와 마이클 대표 강사님께서 SAT에 대해서 짚어주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에피 프리칼큘러스, 요게 이제 가장 의문이 또 많은 과목이죠. 작년서부터 시행된 에피로 승격된 과목이라 요 과목에 대해서 좀 제가 4월 8일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본방학과 세미나로 거의 지금 저희 스태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한 주 쉬었다가 4월 22일서부터 5번 정도 세미나를 더 진행하고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 22일 날서부터 다시 재개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장안의 화제죠. 네. 특히 여기 IB 커리큘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그 지도하시는 부모님이시라면 정말 희소식입니다. 네. IB 학부모를 위한 강의 시리즈도 저희가 이미 3번이 진행이 됐고요.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또 진행이 될 텐데 이건 제가 봐도 너무 훌륭한 렉처 시리즈입니다. 이건 학생들을 위한 렉처 시리즈가 아니고요. 역시 이 IB 1%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이 사안별로 저희 김나원 원장님과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협업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들께 확실한 IB에 대한 파회법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강의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해당 토픽 마찬가지로 수강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할인 행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또 할인을 떠나서 IB에 대해 많이 아셔야 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하셔서 저희 학원 널리 홍보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얘기는 이제 잠시 멈추고요. 저희 이주환 선생님 모시고 한번 AP 바이오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네, 제가 예전 케미스트리 우리 세미나 할 때에도 제가 나왔었는데 혹시 그때 저를 보셨던 어머님들 계실까요? 한번 어머님들 혹시 저를 기억을 하시면 채팅창으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이제 AP 시험이 한 6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6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6주 동안 내가 5점을 맞기 위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가지고 왔고요. 이게 당장에 올해 시험을 보는 친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AP를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도 내가 보게 되는 시험의 특성이 이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학습 플랜을 어떻게 짜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또 될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한 6주 정도 남았는데 6주 정도 남았으면은 거의 뭐 시험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시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스킬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4점이냐 5점이냐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5점이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세미나를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 AP 바이오 시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본론인 MCQ 만점 전략과 FRQ 만점 전략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여름방학 특강, 그리고 뭐 우리 하이브리드 시험, 모ck 테스트를 응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우리 AP 바이오 시험은 지금 하이브리드 디지털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와 우리 디지털이 합쳐진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섹션 1 객관식 파트가 있고, 두 번째가 섹션 2 서술형 파트가 있는데, 객관식은 우리 디지털 시험입니다. 서술형의 경우에는 페이퍼에다가 이제 직접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시험이라고 하고, 객관식의 경우에는 60문항 그리고 1시간 반 시험을 응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섹션 2 서술형의 경우에는 6문항인데 뭐 이제 긴 문항, 긴 답안이 되는 게 한 2문항, 그리고 짧은 답안 뭐 4문항 뭐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1시간 반. 그래서 총 시험 시간은 3시간입니다. 3시간. 쉽지 않죠. 50대 50의 확률인데 한 75%, 80% 정도는 맞춰야지 이제 본인이 한 안정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게 하이브리드로 바뀌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친구들이 연습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파레토 프랩에서 정말 그 시험 현장처럼 모의고사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 여유가 된다면 활용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객관식 문항은 요거는 제가 제 교재 일부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실제 기출 문항을 변형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지선답형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섹션 2 서술형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A, B, C, D 꼬리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문항 자체가, 문항의 수는 많지만 문항 자체가 엄청 길거나 이렇진 않은 편이에요. 이렇진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평가 방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레이드가 1에서부터 5점으로 나뉘게 되는데 3점 이상 돼야지 당연히 패스가 되는 거고, 당연히 5점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머님들이나 혹시 학생이 있다면 5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점수 분포를 한번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좀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점인데, 오른쪽 그래프 먼저 보시겠어요? 오른쪽 그래프 먼저 보시면 3점이 우리 블랙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4점이 이제 노란색, 그리고 5점이 빨간색이에요. 보시다시피 2015년도, 16년도, 17년도에는 그 비율이 낮았지만 지금 2020년도 이후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작년을 기준으로는 5점이 한 16.5% 정도 차지를 했었어요. 뭐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친구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시험 자체 좀 난이도가 뭐 이제 그 시험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낮아졌다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아마 5점 올해에도 좀 5점을 받기 좋은 과목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고요. 오늘의 결론이죠. 오늘의 본론이죠. 오늘의 본론인 우리 MCQ 만점 전략과 FRQ 만점 전략을 나눠서 볼 텐데요. 특히나 MCQ 같은 경우 정말 시간 싸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고 거의 지금 60문제를 1시간 반이면 거의 뭐 한 1분에서 살짝 넘는 1분 20초 거의 햇반을 돌리는 시간으로 컷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받아야 되냐라는 질문이 들어요. 제가 이제 쓴 것처럼 오답 유형화를 통해서 빠르고 정확한 풀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써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사실 엄청 개념이 없거나 어떤 단원에 대한 커버가 안 돼 있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풀었던 문제고 내가 봤던 개념인데 뭔가 A, B, C, D 중에서 A 같기도 하고 B 같기도 한데 C, D가 아닌 건 알겠어. 근데 B인가 A인가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아마 어머님, 아버님도 그 시험 보실 때 항상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꼭 4개의 선지 중에서 꼭 나를 헷갈리게 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되게 필요해요. 이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는 건 충분히 아는데 어떤 시험마다 자신들이 이제 오답으로 만들어내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에도 아, 이거는 AP 시험에서 주로 오답 낼 때 이런 방식으로 오답을 만들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B는 틀린 거야. 라는 스스로의 확신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넘어서 시험의 어떤 언어에 맞춰서 그 시험이 주고자 하는 언어에 맞춰서 본인이 아, 이 시험에서 주로 오답을 이렇게 내니까 이건 틀린 문항이 맞아.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MCQ 만점 전략으로는 보통 MCQ 문제에서 어떤 식의 오답들이 나오게 되는지 약간 확신을 갖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답을 좀 유형화하고 그거를 통해서 좀 스스로 빠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FRQ 같은 경우에는 FRQ도 지시어가 정해져 있어요. 뭐 justify, identify 뭔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진 지시어에 맞춰서 쓰는 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지시어에 맞춰서 어떤 내가 워딩을 써야 되는지 또 어떤 논리로 전개를 해야 되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다시 커버업을 하는 게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MCQ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제가 오답을 좀 이렇게 편한 말로 최대한 이해하기 좋게 말을 이제 바꿔놨는데 네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개념 혼동형. 그리고 두 번째가 기계적 오용, 그리고 세 번째가 절대 표현 유도형, 그리고 네 번째가 지역 정보 강조형인데 말들이 너무 어렵죠? 말들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개념 혼동형. 이게 제일 가장 AP 시험에서 많이 그 선지를 만드는 특성 중 하나예요. 개념 자체는 되게 유사한 개념들, 내가 단원에서 배울 때 같이 배우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 개념들을 한꺼번에 같이 보기를 뭐 이렇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혼동을 하게 되냐면 개념 자체는 되게 익숙한데 뭔가 그 비슷한 개념 사이에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약간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확산에 대한 설명인데 그거를 능동수송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한다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개념의 정교화가 필요한 작업이고 가장 많이 내는 특성 중 하나고, 두 번째는 지역 정보 강조형인데 조금 그 아시다시피 바이오가 좀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사실 뭐 백그라운드 자체가 많긴 해요. 어떤 범위, 컨셉의 범위 자체가 많긴 해요. 근데 그 컨셉의 범위 안에서도 살짝 예전에는 물어봤던 방식이 아닌 좀 새로운 방식으로 그 개념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느끼기에 지역 정보 강조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그리고 세 번째가 요거는 이제 좀 오히려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예요. 기계적 오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모의고사나 문제풀이에 익숙화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되게 조건 반사적으로 문제를 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제를 보면서 그냥 바로 아, 이거는 효소와 기질의 얘기야 하고 그냥 그거와 관련된 키워드만 채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스킬이 필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절대적 표현 유도형인데, 선택지에서 이제 이런 경향을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선택지에서 생물이라는 과목의 좀 특성이기도 합니다. 생물이라는 과목은 항상, 절대적으로 전혀, 약간 완전히 컴플리트한 단어를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발레가 존재하고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생명체에서는 다른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약간 생물 교과목이 좀 특성이긴 한데 좀 어떤 절대적인 표현이 있는 선지들은 한 90%는 거의 오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너무 저희가 하나하나 다 보기에는 다 보고 싶지만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님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첫 번째인 개념 혼동형 문항을 가지고 왔거든요. 문항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어머님들도 한번 봐보시겠어요? 아마 어머님들이 평소에 듣는 단어예요. 인슐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인슐린 혹시 어머님도 어디서 들어보셨죠? 인슐린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채팅창으로 어머님들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어머님. 당뇨. 네, 맞습니다, 어머님. 네, 맞습니다. 우리 당뇨 뭐 1형과 2형이 있는데, 제 1형 당뇨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인슐린이라는 게 우리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 다이어트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뭐 낮춰야 된다, 높여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막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그런 호르몬의 일종인데, 우리 몸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 이렇게 당이 올라가면 그 당을 낮추게끔 해주는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걸 낮추지 못해서 이 인슐린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낮추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병이 당뇨예요. 그래서 잘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인슐린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기를 먼저 보시면 보기에서 뭐 리간드, 리셉터, 세컨더리 메신저,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친구들이 리간드가 어떤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리셉터는 이 신호를 받는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리간드가 이 리셉터에 붙어요. 그러면 다시 세포 안에서 2차 신호가 만들어져요. 그게 secondary messenger거든요. 그리고 이런 2차 신호에 의해서 안에 있었던 어떤 카이네이즈라는 효소들이 활성화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리간드가 리셉터에 붙고 저 리셉터가 secondary messenger를 만들고 그래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가 활성화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인데 이 과정을 당연히 한 단원에서 한 개념에서 배우겠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순간 혼동이 와요. 이게 리간드였나? 이게 세컨더리였나? 아니면 이게 리셉터였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물론 이거를 뭐 쉽게 푸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보기 자체가 되게 뭐랄까 유사 단원 안에서 아니면 일련의 보통의 생물의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 메커니즘이다 보니까 그 과정을 되게 스토리 라인처럼 배우거든요. 그때 같이 발생하는 어떤 등장인물들, 단어들을 같이 이렇게 띄워요. 그러다 보니 개념이 좀 더 정교화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이게 명확하게 잡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놨는데 이것도 어떤 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우리가 저거를 능동수송 아마 어머님들도 고등학교 때 아마 한국 교과과정으로는 중학교 교과과정에 그게 있을 거예요. 능동수송, 삼투현상. 삼투현상은 어머님들이 그 김치 요즘 직접 담그세요, 어머님들? 김치 담글 때 우리 배추를 소금에다 절이잖아요. 그럼 배추가 어떻게 되죠, 어머님들?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즉 물이 빠지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삼투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투현상이 영어로 오스모시스에 해당되는데 이런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바이오에서 배우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단원이고 이 단원에서도 active transport, backcylated diffusion 막 여러 가지를 배우거든요. 근데 요것들이 어떤 거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고 어떤 거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고 또 어떤 거는 단백질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인지질층을 사용하기도 하고 되게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 이 개념들이 되게 유사하게 나오다 보니까 친구들이 헷갈려서 이제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개념 혼동형에 속하는 거고 요런 거 작업을 할 때에는 물론 첫 번째 개념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개념을 잡을 때 단순히 개념 설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강사의 몫이겠죠. 개념 설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로 오답들이 어떤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너가 어디를 유념해서 비교해야 돼? 라는 관점을 꼭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학습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좋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는 그냥 학습을 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본인들도 이제 본인의 오답 노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들이 되게 헷갈려 했는지 그런 개념들을 집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우리 FRQ 얘기인데 FRQ의 경우에는 이제 문제 유형 파악, 목적에 맞게 답하기.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서술보다는 정확한 키워드와 명확한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써놨어요. 우리 시험지를 보면은 그 컬리지 보드에 들어가면 FRQ 문항은 이제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생의 답변 예시들도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주로 이런 지시어, 문장의 시작점들을 보시면 문제의 시작점들을 보시면 identify, describe, explain, justify, predict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물론 몇 개 더 있긴 한데 이제 이런 지시하는 용어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친구들이 생물이 힘든 게 뭐냐면 화학이나 물리는 수학 계산을 하거나 명확한 어떤 딱 답이 있다 보니까 뭐를 풀어야 되는지 딱 보여요. 문제를 읽는 순간.
내 생물은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어디까지 뭘 써야 돼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뭐 어떤 원리를 또 얼마만큼 써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가장 클루가 되는 게 정말 문제를 풀 때에는 첫 번째 그 등장하는 지시어입니다. 지시어. 그래서 지시어를 예시를 제가 든다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시어에 맞춰서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공부를 이제 잘 체화를 한다면 머릿속에서 어떤 단어가 꼭 나와야겠구나, 어떤 표현을 내가 꼭 써야겠구나,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2번 describe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 describe는 이제 데이터를 주어지고 아니면 어떤 현미경 관찰 어떤 결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테이블 데이터를 주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문제를 물어볼 때 describe라는 게 있어요. 이런 describe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본인의 생각보다는 그 주어진 데이터 자체를 해석하는 능력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굳이 내가 막 과학적 그 원리나 관련 원리를 막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경향성이 그래프의 경향성이 트렌드가 증가하는 추세네, 뭐 감소하는 추세네, 아니면 체인지가 없을 것 같네, 이런 보여지는 거,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지표를 서술하는 게 describe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반대로 이제 explain은 이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때 나의 배경 지식, 이제 학생의 과학적 원리가 쓰이겠죠. 이제 무슨 말이냐? describe는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그 그래프나 테이블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쓸 수 있는 말이라면, explain은 그 다음 문항은 항상 explain이에요. explain은 이제 거기에 대한 과학적 원리, 즉 이제는 배경 지식을 내가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역으로 생각한다면 혹시나 내가 FRQ에서 여기 PPT가 잘못 나왔네요. FRQ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너무 긴장이 돼서 이게 좀 그렇다, 이렇게 뭔가 좀 자신이 없다 한다면 일단 저는 describe 문항 먼저 풀 것 같아요. 그렇게 과학적 지식을 직접적으로 쓰진 않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다 준비가 잘 된 친구들이라 생각하고, 어쨌거나 시작점에 이제 제시되는 그 지시어를 보고 내가 뭘 써야 되는지를 본인이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운데 보면 어떤 거를 꼭 써야 되는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뭐 많이 출제가 되는 거는 뭐 explain. 근데 explain의 경우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어디까지 과학 원리를 또 써야 돼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면은 되게 할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pH에 따라서 효소의 활성이 어떻게 바뀌냐? 그럼 효소의 구조, 3차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왜 3차 구조가 바뀌냐면 효소는 뭐 펩티드 간에 뭐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인데, pH로 인해서 이런 수소 결합들이 끊어져서 막 이렇게 줄줄이 막 이렇게 설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에서는 좀 결론, 답을 드린다면 한 단계 정도만 설명을 하면 돼요. 이런데 왜 그러냐? 뭐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문장 정도. 그래서 그게 좀 기준점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도 좀 친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5번이 이것도 실제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떤 실험이거나 실험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이제 예측해봐라 라는 건데, 예측을 하다 보니까 일단 답은 하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다 라는 어떤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그래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가계도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한테 정말 어떤 해석을 하게끔 하는 문제들인데, 요거 5번도 되게 힘들어하는 문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눠봤는데, 지금 당장 요번에 시험을 보는 친구라면은 이제 문제를 정리할 때에는 MCQ 말고 FRQ는 내가 문제마다 좀 카테고리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이때까지 풀었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identify 한 문항이 있을 거고, describe 한 문항이 있을 거고, explain이라고 쓰여있는 문항이 있을 거고, 그 문항들을 본인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면 특성이 보일 거예요. 나는 identify 문항이었는데 그러면은 어떤 용어 하나만 쓰면 되는 문항이었거든요. 이게 뭐다, 그냥 어떤 과학적 용어만 명확하게 쓰면 되는 문항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너무 줄줄이 설명하고 있진 않았는지, 아니면 describe 문항은 어떤 보여지는 실험 결과 해석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뭐 내가 어떤 원리를 더 붙이진 않았는지,
explain은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원리가 빠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제 당장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본인이 이제 봤던 시험지를 단원별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유형별로, 지시어별로 정리를 해봐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지가 캐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이번에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아니라 AP 바이오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물론 처음에 공부를 할 때에는 단원을 나누거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나중에 FRQ 연습을 할 때에는 본인이 취약한 문항들을 찾아야 돼요. 그 취약한 문항이 개념을 넘어서 이렇게 지시어를 기준으로 본인이 나눠본다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 방학 특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 요거는 뭐 방학 특강의 안내이자 앞에까지는 어떻게 보면 당장에 이번에 시험을 치는 친구들을 위한 어떤 팁이었어요. 지금부터는 좀 이제 AP 시험을 준비하는 앞으로 이제 볼 친구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어떤 공부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참 제가 많이 쓰는 말인데 저 보시면은 공부를 한 느낌이 드는 수업이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하는 수업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어머님들 공감이 되시나요? 저희가 뭔가를 뭐 배우거나 저는 특히 이제 운동할 때가 좀 그래요. 이렇게 막 러닝머신을 뛰고 나면 나 오늘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한 것 같아. 살이 빠진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뛴 킬로수나 이런 걸 보면은 거의 안 뛰었어요. 거의 안 뛰고 거의 뭐 휴대폰 했거나 거의 뭐 문제를 풀거나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아마 어머님들도 고민이 참 많으실 거예요. 어떤 커리를 타야 되고 뭐 어떤 커리큘럼을 선택해야 되고 아니면 어떻게 공부를 또 시켜야 되고 요즘 또 유튜브 상에서 여러 가지 공부법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공부법들은 학문적으로는 아직 증명된 것들이 잘 없어요. 학문적으로 증명된 것들이 없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보통 그런 공부법들이나 이런 특징들이 뭔가를 한 번에 단기간 안에 끝내주고 완성시켜주고 그리고 되게 어떤 시간분에 단위 시간분에 어떤 학습 양이 많아졌을 때를 되게 만족을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막 많이 광고가 돼요. 그런 면에서 물론 그게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뭔가 우리가 오늘 1시간 뭐 원데이 클래스 나 이걸로 뭐 끝냈어 이러면 실질적으로 학습을 받은 입장에서는 나 공부를 다 끝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막상 그 단원에 대해서 너가 설명해봐, 너가 그려봐, 아니면 문제를 풀어봐 라고 했을 때 본 거는 같은데, 익숙한 거 같은데 문제를 풀지 못해요. 개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요거는 이제 어머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공부를 할 때 꼭 구분을 잘 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한 느낌이 드는 건지 그냥 오늘 다 봤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지 단순히 익숙한 건지 아니면 진짜 내 머릿속에 구조화가 돼서 이게 뭔가 장기 기억화가 된 건지 좀 잘 구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제 방학 특강인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할 때 항상 선행을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 선행을 많이 했고. 근데 이게 제가 경험적으로나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저도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 빠른 선행은 특이적인 친구가 아니고는 사실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 저의 커리큘럼은 좀 적절한 선행.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마다 진도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그 범위 플러스 한 30% 정도 더 나간다 보시면 되시고요. 중요한 거는 아직 그래도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게 우리 반복은 뭐 어머님이나 우리 친구들도 알 거예요. 반복은 당연히 장기 기억화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에도 수업 자체를 제가 오버래핑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작할 때 다시 앞에 거를 복습. 그리고 한 주 뒤에 다시 복습. 이런 방식으로 3회독이 될 수 있게끔. 즉 커리만 따라오더라도 친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3회독이 될 수 있는 3번의 반복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커리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개념, 실전 문제 풀이인데 개념을 잡더라도
정말 이거는 바이오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이오 안에서도 AP 바이오에 맞춰서 가르쳐야 돼요. 그게 이제 예시를 든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리가 뭐 능동수송, 뭐 확산 이런 걸 배웠다면 실제로 AP 시험에서는 이런 확산이 능동수송과 이런 방식으로 헷갈리게 문제를 내. 그래서 너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얘가 농도 변화가 고에서 저, 뭐 저에서 고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 라든지 시험에 맞춰서 체계화시키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래야지 실전 문제풀이를 갔을 때 그 갭이 적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제가 방학 특강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방학 특강의 스케줄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월, 수, 금은 우리 캠 그리고 퀴즈가 매번 있고요. 그리고 AP 캠 7시부터 9시 그리고 9시부터 10시는 퀴즈 그리고 화목토에 AP 바이오 그리고 퀴즈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우리 그 사이콜로지랑 ES를 수업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그 방학 특강의 안내였고요. 그리고 제가 Q&A를 받을 텐데, 아마 지금 또 시험을 보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정말 목 이그잼을 많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 파레토 플랩에서 무료로 그 온라인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거를 응시를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응시를 하고 만약에 당장 시험을 보는 친구가 아닌 우리 아직 AP를 준비하는 친구라면 친구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시간, 아까 1시간 반, 1시간 반 동안 시험을 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온라인 화면을 보면서. 그래서 그 연습을 꼭 하고, 만약 그 이제 시험을 하고 나면은 학생별로 어느 단원이 부족한지, 어떤 단원별로 취약점이나 단원별로 친구의 어떤 지금 성적 형태를 분석할 수 있는 표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원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개인 맞춤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활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설명은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시간은 이제 어머님들 질문 주시면 질문에 맞춰서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 지금 크리스 아마 어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학생의 지금 앞에 좀 진도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해요.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르긴 한데, 일단 IB 학교이기 때문에 IB 커리큘럼을 지금 밟고 있겠죠. 근데 IB 기준으로는 사실 IB랑 AP를 비교했을 때 그 양적인 차이는 IB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교 커리큘럼 안에서 어느 정도 개념을 잘 이수를 하고 있다면 뭐 그렇게 이제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9학년이니까 친구가 아마 단원이 다 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일단은 가능은 한데 지금 친구가 IB 학교에서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범위로는 이제 IB 캠과 IB 우리 바이오의 기준으로는 AP가 한 더 작은 편입니다. 양 자체가. 답변이 됐을까요? 또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이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고, 만약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학원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간단한 상담 진행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시간 그 세미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이 학생이 이걸 보고 있다면 꼭 요번에 시험을 잘 봐서 5점을 맞기를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세미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